영상 시작 전 딱 3초만 조선시대 내시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왕의 등 뒤에서 허리를 숙인 채 왕의 눈치나 보는 사람, 남성성을 잃은 채 평생 궁궐에 갇혀 왕의 잔심부름이나 하다 쓸쓸히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진 불쌍한 존재. 그런데 글쎄요, 그 불쌍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 돈으로 수십억, 아니 수백억 원대의 재산을 굴리던 부동산 재벌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의 집무실 서랍에는 한양 노른자위 땅 문서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으리으리한 기와집에서 수십 명의 하인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매일 밤 그가 퇴근하고 돌아가는 집에는 그를 기다리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잠깐, 방금 제 말 잘못 들으신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정확히 들으셨습니다. 아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시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그 얄팍한 상식들, 오늘 역사 속 엑스파일을 통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산산조각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조선 500년 역사 동안 내시의 정원은 딱 140명이었습니다. 전국 인구가 수백만을 훌쩍 넘던 그 시절, 단 140명에게만 허락된 VIP 조직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조선 왕조실록을 뒤져보면 이 140명의 이름이 어지간한 영의정, 좌의정보다 훨씬 더 자주, 그리고 더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아주 무겁고도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칼을 차고 군대를 지휘하던 장군도 아니고 붓을 쥐고 천하의 이치를 논하던 사대부도 아닌 내시는 도대체 어떻게 조선의 숨은 실세가 되어 막강한 권력을 쥘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 오늘 영상이 끝날 때까지 머릿속에 꼭 쥐고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올리신 그 뻔한 정답과는 차원이 다른 소름 돋는 진짜 진실을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우선 내시라는 존재의 근본부터 파헤쳐 볼 건데요. 내시란 안내자의 모실시자를 씁니다. 글자 그대로 궁궐의 가장 깊숙한 안쪽에서 왕과 왕비를 모시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왕과 왕비. 그리고 수많은 후궁들이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극히 사적이고 은밀한 공간인 구중궁궐. 이 공간에는 치명적인 룰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왕을 제외한 그 어떤 성인 남성도 발을 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죠. 만약 외간 남자가 후궁들의 처소에 드나든다면 왕실의 혈통에 심각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거대하고 복잡한 궁궐의 살림살이를 관리하고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기 위해 남성이 돼 남성이 아닌 존재, 즉 내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내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하고도 슬픈, 때로는 기막힌 인간의 욕망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어릴 적의 끔찍한 사고입니다. 민가에서 개나 돼지 같은 가축에게 물려 신체 일부를 잃은 아이들, 혹은 찢어지게 가난한 부모가 입을 하나라도 덜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자식을 수술시켜 궁으로 팔아넘긴 경우가 실록에 생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잔혹한 운명이자 선택권이 없는 비극이었죠. 하지만 두 번째 경로는 우리를 경악하게 만드는데요. 바로 자발적 거세입니다. 조선 중기 이후로 넘어가면 내시가 되기 위해 스스로 혹은 부모의 주도하에 멀쩡한 신체를 훼손하는 수술을 감행한 아이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목숨을 건 수술을 감수할 만큼
내시라는 자리가 매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평범한 백성들이 매년 찾아오는 흉년과 가혹한 세금에 짓눌려 촉은 목피로 연명하고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갈 때 4시가 되면 접어도 굶어 죽을 일은 없었습니다. 나라에서 따박따박 녹봉이 나오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화려한 궁궐에서 비바람을 피할 수 있었죠. 게다가 운이 좋아 왕의 눈에 띄기라도 한다면 하루아침에 가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권력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대목의 기록을 읽을 때 가슴 한구석이 턱 막힙니다. 스스로 선택했다고는 하지만 기록에 남은 아이들의 나이는 고작 7살, 8살, 많아야 10살 남짓이었습니다. 그 어린 소년들이 평생 짊어져야 할 육체적 고통과 멸시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하고 수술대에 올랐을까요?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은 가난이 만들어낸 조선 사회의 서글픈 자화상이었습니다. 이렇게 피와 눈물을 대가로 궁에 입성한 소년들은 그때부터 혹독한 엘리트 코스를 밟습니다. 내시청 산하의 교육기관에서 천자문을 떼고 사서 삼경을 읽으며 글을 배웁니다. 궁중 예법은 기본 중의 기본이었고 왕 앞에서 고개는 어느 각도로 숙여야 하는지, 발소리를 내지 않고 걷는 법은 무엇인지, 가기를 올릴 때는 손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년에서 길게는 10수년을 뼈를 깎는 수련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지옥 같은 수련을 버텨내고 마침내 정식 내시청의 관원이 되는 순간, 그들 앞에는 조선이라는 거대한 나라 안에 숨겨진 또 다른 거대한 제국, 내시청이란 세계가 있는데요. 이제 내시청이라는 조직의 내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내시청은 그저 잔 심부름꾼들의 모임이 아니라 지금의 청와대 비서실을 방불케 하는 고도로 체계화된 권력기구였습니다. 조직의 최정점에는 종이품의 상선이 군림하고 있었죠. 내시들의 최고 수장이자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과도 같은 어마어마한 자리였죠. 그 밑으로는 왕이 마시는 술을 관리하는 상온, 궁궐의 열쇠와 출입을 통제하는 상세, 들불을 관리하는 상촉 등 각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들이 촘촘하게 포진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자리가 바로 상약인데요. 왕이 드시는 모든 약을 총괄하는 직책이죠. 이 자리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졌는지는 잠시 뒤에 자세하게 다시 풀어드리겠습니다. 아까 내시의 정원이 140명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 140명 모두 왕의 용안을 뵐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왕의 침소인 대전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왕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는 최측근 내시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도달한 내시는 당대 최고의 권력을 쥐고 흔들던 영의정조차 절대 알 수 없는 조선 최고위급 1급 기밀을 매일같이 수집하게 됩니다. 무슨 기밀이냐고요? 국가의 중대사, 국방의 비밀? 아닙니다. 바로 왕의 기분과 컨디션입니다. 전하께서 어젯밤에 푹 주무셨는지, 오늘 아침 수라상에서 고기 반찬을 몇 번이나 드셨는지, 지금 기분이 하늘을 찌를 듯이 좋으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단단히 벼르고 화가 나 계신지. 현대 사회에서도 직장인들이 팀장님이나 사장님께 결제 서류를 올릴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비서한테 가서 오늘 사장님 기분 어떠세요? 고 묻는 거잖아요. 조선시대도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조선 팔도를 호령하는 정승 판서들, 목숨을 걸고 직원을 담은 상소를 올려야 하는 사간원 관원들, 지방 수령으로 발령받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양반들까지, 이들 모두에게 왕의 기분은 곧 자신의 목숨이자 출세와 직결되는
치명적인 정보였습니다. 왕이 기분이 좋을 때 상소를 올려야 윤허가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그리고 이 생살 여탈권과도 같은 타이밍의 열쇠를 쥐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왕의 침소를 지키는 내시였습니다. 정보가 곧 권력이라는 공식은 500년 전 조선이나 21세기 대한민국이나 소름 돋도록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 내시들의 권력이 도대체 어디서 뿜어져 나왔는지 그 실체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권력의 원천은 바로 정보의 완벽한 독점입니다. 여러분, 조선의 왕이 공식적으로 신하들과 대면하는 시간은 하루 24시간 중 고작 몇 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아침에 열리는 공식 조회, 학문을 토론하는 경연, 그리고 주요 대신들과 국정을 논의하는 편전회의가 전부였죠. 그렇다면 그 나머지 압도적으로 많은 시간, 왕이 어좌에서 내려와 옷을 갈아입고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고 밤에 잠자리에 드는 그 모든 찰나의 순간에 왕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직 내시뿐입니다. 왕도 사람이잖아요. 신하들과의 기싸움에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누군가에게 뒷담화도 하고 싶고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을 겁니다. 왕은 신하들에게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지 못할 솔직하고 거친 속마음을 내시 앞에서는 무장해제한 채 쏟아냈습니다. 왜냐? 내시는 공식적인 정치 세력인 조정의 일원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사관의 붓끝도 내시와 왕이 나누는 은밀한 대화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입에서 나온 그 무거운 말들은 내시의 귓바퀴를 돌아 은밀하게 궁궐 밖으로 흘러나갔습니다. 물론 내시들이 대놓고 왕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아도, 하지만 인간관계라는 게 묘하잖아요. 평소에 자신을 무시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며 명절마다 두둑한 뇌물로 챙겨주던 대신과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한마디 흘리는 겁니다. 대감, 오늘 전하께서 대감의 상소문을 보시고 안색이 몹시 안 좋으셨습니다. 당분간 몸을 사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영의정의 목숨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에 내노라 하는 사대부들이 겉으로는 내시를 무시하면서도 뒤에서는 바짝 엎드려 친분을 유지하려고 발버둥 쳤던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원천은 앞서 잠깐 언급했던 약의 독점입니다. 왕의 건강은 국가의 존망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의사가 왕의 병을 진찰하고 처방전을 내리죠. 하지만 그 처방전대로 약재를 고르고 불을 지펴 약을 달이고 온도를 맞추어 최종적으로 왕의 입에 들어갈 때까지 전 과정을 통제하는 것은 철저히 상약 내시의 몫이었습니다. 특히 왕이 탕약을 마시기 전 내시가 먼저 그 약을 한 숟갈 떠먹어 보는 기미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표면적으로는 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 절차였지만 이 과정을 통해 내시는 어휘보다 먼저 그리고 더 직관적으로 왕의 병세와 약의 효능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왕의 생명줄, 숨통을 틀어쥐고 있는 이 내시를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간 큰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세 번째는 문서와 결제 라인의 장악입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왕의 업무량은 폭증했고 자연스럽게 내시 중 일부가 승정원 비서실을 도와 왕명 출납에 깊숙이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상소문들, 왕이 내려보내는 어명들, 이 거대한 문서의 흐름을 지켜보던 내시들은 엄청난 권한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특정 정파에 불리한 상소가 올라오면 결제 순서를 교묘하게 뒤로 밀어버리거나 왕의 최종 결정이 공식 발표되기 전에 그 내용을 미리 빼내 특정 대신에게 귀띔해주는 시기였죠. 현대전으로 치면 국방부의 통신망과 청와대의 인트라넷을 동시에 해킹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어마어마한 정보 통제력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조선의 내시는 곧 왕의 블랙박스였다. 공식적인 역사는 사관들이 남긴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었지만 그 역사가 만들어지는 이면의 비공식적이고 은밀한 역사는 내시라는 블랙박스 안에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 숨이 좀 막히시죠? 이제 생각의 앵글을 궁궐 밖으로 내시들의 아주 사적이고 은밀한 공간으로 확 돌려보겠습니다. 아까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 내시에게도 가족이 있었는가? 네, 있었습니다. 번듯한 아내가 있었고 토끼 같은 자식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거세를 당한 내시가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하고 자식을 낳습니까? 라며 머릿속에 물음표가 수백 개는 떠오르셨을 겁니다. 물론 생물학적인 관계를 맺거나 직접 핏줄을 낳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이라는 나라는 유교 국가였습니다. 대를 이어 제사를 지내는 것을 인간의 가장 중요한 도리로 여겼죠. 그래서 조선 정부는 내시들에게 특별히 양자를 드릴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같은 내시 지망생 어린아이를 양자로 드리거나 가난한 친척의 아이를 데려와 대를 이었습니다. 실록을 보면 내시의 아내를 지칭하는 공식 용어가 따로 등장합니다. 궁녀를 뜻하는 내인이 아니라 명확하게 내시처라 불렀습니다. 국가가 법적으로 완전히 인정한 부부였다는 뜻입니다. 내시들은 24시간 궁에 갇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번을 서는 숙직날을 제외하면 그들에게도 분명한 퇴근이라는 개념이 존재했습니다. 해가 지면 궁궐 문을 나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아내가 차려주는 따뜻한 저녁밥을 먹고 양자들의 재롱을 보며 평범한 가정으로서의 삶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양자가 대를 잇는다는 것은 곧 그 양자에게 물려줄 막대한 재산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선 후기 내시청 최고위직에 올랐던 인물들의 재산 목록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한양 도심, 지금으로 치면 강남이나 종로 한복판에 으리으리한 기와집 본가를 여러 채 소유했고 경기도 일대에는 지평선이 보일 만큼 끝없이 펼쳐진 알짜배기 논밭을 굴렸습니다. 수십 명의 노비가 그들의 땅을 경작했죠. 현대 가치로 환산하면 수십억을 넘어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어지간한 조선 제1의 양반 가문도 명함을 내밀기 힘든 슈퍼 리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월급쟁이 공무원인 내시가 아무리 녹봉을 모아도 이 정도의 부를 축적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거대한 부의 비밀을 당시 조선 사회에 썩어빠진 관행이었던 투탁에 숨어 있었습니다. 투탁이란 지방의 부자들이나 양반들이 세금을 피하고 지방 수령들의 수탈을 막기 위해 자신들의 토지 명의를 권력자인 내시의 이름으로 돌려놓는 일종의 명의신탁이자 로비였습니다. 내시 어르신, 이 땅을 어르신 이름으로 등록해두겠습니다. 수익의 절반을 드릴 테니 관아에서 우리 땅을 건드리지 못하게 바람막이가 되어주십시오. 왕의 최측근인 내시의 이름표가 붙은 땅을 털어갈 배짱을 가진 지방 사또는 조선에 없었습니다. 즉, 내시의 장부에 적힌 재산은
내시 개인의 탐욕과 조선사회 권력자들의 이권이 더럽게 얽히고 설킨 권력의 방패막이 그 자체였던 겁니다. 당시 한양의 경복궁 서쪽, 지금의 종로구 효자동과 청운동 일대에는 이 부유한 내시들이 집단으로 모여 사는 타운하우스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곳을 내싯골이라고 불렀죠. 지금도 서촌 골목길을 걷다 보면 그 흔적을 일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평화롭고 고풍스러운 양반촌이었지만 그 높다란 기와집 담장 너머에는 조선의 비선 실세들이 은밀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재산을 불리던 검은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에 취해 탐욕만 부리던 내시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핏빛으로 물든 시대, 연산군 10년의 겨울로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연산군은 이미 통제 불능의 미치광이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갑자사화라는 피바람을 일으켜 수십 명의 충신들을 도륙했고 조선의 심장부인 성균관을 기생들과 놀아나는 유흥업소로 개조해버렸습니다. 전국 팔도의 아름다운 처녀와 유부녀를 가리지 않고 궁으로 끌고 와 농락했죠. 사간원 사헌부의 시퍼런 언관대로차, 연산군의 칼날이 두려워 모두 입을 닫고 땅만 쳐다보고 있던 그 암흑의 공포시대. 그때 피해 굶주린 연산군 앞으로 한 늙은 남자가 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김처선. 단종 때부터 무려 5명의 왕을 모시며 내시청의 최고위직인 정이품 자헌대부까지 올랐던 나이 70이 넘은 백전노장 내시였습니다. 연산군 일기는 그날의 끔찍하고도 위대한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처선은 두려움 없는 눈빛으로 폭군 연산군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전하, 늙은 놈이 4분의 임금을 모셨고 경서와 사서를 대강 읽어보았사오나 고금의 역사상 전하와 같이 행동하는 임금은 없었사옵니다.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사옵니다. 그 순간 편전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연산군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왕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직접 활을 쏴 김처선의 갈비뼈를 꿰뚫었습니다. 피를 토하면서도 김처선의 직원이 멈추지 않자 경노한 연산군은 직접 칼을 빼들고 70대 노인의 다리를 내리쳐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입을 열지 못하게 혀마저 도려냈습니다. 하지만 김처선은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성을 잃은 연산군은 김처선을 죽인 것으로도 모자라 그의 시신을 갈기갈기 찢는 능지처참에 처했습니다. 그의 양자와 가족들을 모두 노비로 만들거나 죽였고 그의 고향 집터는 파내어 연못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전국에 어명을 내려 처자와 선자를 문서에 쓰지 못하게 하고 그 이름을 가진 자들은 모두 계명하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금지어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 전체에서 김처선이라는 내시의 이름 3글자가 완전히 지워져 버린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깁니다. 권력의 단맛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70대 노인 내시. 그는 왜 그토록 잔혹한 죽음을 자초했을까요? 그것은 죽음마저 초월한 맹목적인 충성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누려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초연함이었을까요? 이유가 무엇이든 우리에게 남겨진 확실하고도 묵직한 진실은 딱 하나입니다. 그 시퍼런 공포정치 앞에서 천하의 어떤 사대부도 감히 내뱉지 못했던 목숨을 건 직언을 토해낸 사람은
양반들이 그토록 벌레 보듯 무시했던 내시였다는 사실입니다. 김처선의 이 행동이 당장 세상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2년 뒤 조선의 신하들은 중종반정을 일으켜 연산군을 권좌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역사는 결코 직선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보잘것없다고 여겨지던 이름 없는 이들의 희생이 단단한 바위 같던 폭정의 벽에 치명적인 균열을 만들어내는 법입니다. 또 하나, 이 흥미로운 조선의 내시들을 가장 날카롭고 객관적으로 관찰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외국인들이었습니다. 특히 명나라 사신들의 기록이 매우 압권인데요. 명나라 사신들이 한양에 도착해 어전으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내시들의 영접을 받고 의전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성종 때 명나라 사신으로 왔던 동월, 동유애이라는 자가 남긴 조선부라는 기행문을 보면 아주 재밌는 대목이 나옵니다. 동월은 기록하기를 조선 내시들의 몸가짐과 의관은 명나라 내시들과는 사뭇 다르다. 그들은 행동이 몹시 절도가 있으며 특히 학식을 깊이 갖추고 있어 놀라울 때가 많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 기록이 왜 놀라운지 아십니까? 당시 명나라 황궁에 있던 내시는 무려 수만 명에 달했습니다. 명나라 내시 조직인 동창은 비밀경찰을 겸하며 황제 이상의 권력을 휘두르고 나라를 쥐락펴락하던 무소보류의 괴물 집단이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권력을 경험했던 명나라 최고 엘리트 사신의 눈에 고작 140명 남짓한 조선 내시들의 지적 수준과 교양이 훨씬 더 우수하다고 비친 겁니다. 조선의 사대부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내시를 천한 인간 취급하며 깎아내렸지만 막상 외국인의 예리한 시선 앞에서는 그 이중적인 잣대가 낱낱이 들통나 버린 셈이죠. 임진왜란 이후 조선에 왔던 일본 통신사나 포로들의 견물록에서도 일본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이 특이하고도 막강한 지식인 내시들에 대한 호기심 어린 묘사가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달도 차면 기우는 법. 권력의 단맛에 취해 선을 넘었던 내시들의 최후는 참혹했습니다. 영조시대 내시청을 쥐고 흔들던 이엄수라는 내시의 몰락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엄수가 권력 남용과 역대급 뇌물수수 혐의로 사헌부의 탄핵을 받고 유배를 떠나게 되었을 때 그의 전 재산이 국가에 몰수됩니다. 그때 작성된 몰수 재산 목록은 당시 조정 대신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한양 사대문 안에 최고급 기와집 3채, 경기도 일대를 덮고 있는 수백 마지기의 비옥한 돈, 충청도 휴양지에 지어놓은 초호화 별장, 그를 떠받드는 수십 명의 하인과 창고를 가득 채운 금은 보화들, 이게 과연 남의 물건을 훔친 범죄자의 장부인지 아니면 몇 대에 걸쳐 부를 축적한 명문거족의 재산 목록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였습니다. 이 엄수 이 엄청난 장부에서 그에게 뇌물을 바치고 줄을 대려 했던 조정 대신들의 이름표가 줄줄이 쏟아져 나왔고 수많은 양반들이 굴비 엮이듯 파면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에 아주 뼈아픈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됩니다. 내시들이 이렇게 부패한 괴물이 된 것은 제도의 근본적인 결함 때문일까요? 아니면 인간 개인의 멈출 수 없는 탐욕 때문일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애초에 제도가 왕의 가장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 내시라는 중간 관리자를 세워 정보의 병목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구조적 모순 속에서 어떤 내시는 김처선처럼 목숨을 걸고 브레이크를 밟았고 어떤 내시는 이 엄수처럼
엑셀을 밟고 낭떠러지로 질주한 겁니다. 조선 500년 내내 사간원과 사헌부는 내시들의 권력을 통제하소서라며 목이 터져라 상소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500년 내내 그 문제는 단 한 번도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정작 최종 결정권자인 왕 본인이 그 통제받지 않는 비선 조직을 너무나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894년 조선의 모든 낡은 제도를 부수고 근대 국가로 나아가려 했던 갑오개혁. 이 역사적인 경랑 속에서 무려 수백 년은 조선의 심장부에서 살아 숨쉬던 내시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은 종이 한 장에 적힌 법령에 의해 공식적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폐지 명령이 떨어진 그날 밤 궁궐을 빠져나가는 내시들의 뒷모습은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하지만 모두가 궁을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갈 곳을 잃은 일부 내시들은 왕조의 불씨가 꺼져가던 왕정을 잃은 텀픽스를 위해 자신들의 삶을 바쳤다. 고종과 순종의 곁에 끝까지 남아 이제는 관직도 녹봉도 없는 비공식적인 신분으로 그들의 주군을 묵묵히 모셨습니다. 나라를 일제에 빼앗기고 창덕궁의 담장이 허물어지던 그 비극적인 혼란 속에서도 그들은 왕의 그림자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기록에 남은 조선의 마지막 내시는 무려 1960년대까지 생존해 있었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던 조선시대의 사람이 흑백 텔레비전이 나오고 자동차가 서울 한복판을 매연을 뿜으며 달리던 현대의 대한민국을 살았던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 종로구 서촌 어딘가에는 옛 내싯골의 흔적이 땅속 깊은 곳에 화석처럼 묻혀 있을 겁니다. 주말이면 데이트를 즐기며 그 고즈넉한 골목길을 걷는 수많은 사람 중 그 누구도 자신의 발밑에 조선을 쥐락펴락했던 수백억 대 비선실세들의 치열한 욕망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겠죠. 자, 구독자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 잊지 않고 계시죠? 내시는 왜, 어떻게 그토록 거대한 권력을 가질 수 있었는가? 이제 이 20분간의 기나긴 여정을 마친 우리는 그 진짜 해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내시 스스로가 특별해서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절대 권력이 내시를 필요로 했을 뿐입니다. 아무리 만인 위에 군림하는 무소부위의 왕권이라 해도 결국 왕도 새끼밥을 먹고 잠을 자야 하는 한 명의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방어 기제를 풀고 기댈 수 있는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했고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서 있던 존재가 내시였을 뿐입니다. 그 누구라도 권력의 가장 내밀한 핵심부, 그 가장 가까운 거리를 차지하는 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을 쥐게 됩니다. 그것이 조선시대에는 내시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근현대사에서는 비서관이나 문고리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모습을 바꿔 등장했을 뿐입니다. 조선의 내시 제도는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상을 끄기 전에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권력의 등 뒤에 서서 정보를 독점하고 왕의 눈과 귀를 가리며 은밀하게 국정을 주무르던 그 무서운 구조는 과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정말로 완벽하게 사라졌을까요? 오늘의 역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을 남겨주세요.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주에 더 소름 돋는 역사 속 진실을 파헤쳐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